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9강이에요. 주택금융, 변동금리 저당대출, 그 다음에 주택연금제도, 기타 금융제도, 주택금융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동금리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시장금리가 변하니까 늘 거기에 연동시켜서 대출금리를 차입자가 떠안게 하겠다. 그 변동되는 거. 그러니까 금리 위험이 대출금융기관에서 차입자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위험이 줄어든 만큼 은행 입장에서 줄어든 만큼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져서 금리가 변동금리가 더 싼 겁니다. 방법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금리를 조정하는데 조정주기가 길수록 이게 왜 또 대출 기간의 위험은 커지는 거예요. 조정주기가 길다는 것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 길다는 거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변동금리의 개념을 보면 시장금리에 연동해서 대출 조건이 조정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자가 올라가는 대로 내야 돼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요한 핵심은 대출 조건이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바뀐다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는 그냥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투자론. 그러면 경제 상식이기도 해요. 시장 금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죠. 이런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께 질문하면 외환위기 때 금리가 폭등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왜 위험한가? 왜 경제 상황에서 안 좋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떤 채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채권은 채권 시장이 존재하고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채권도 매매가 됩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물론 기관 투자가에 의해서 거래가 되지만 주식과 좀 다르죠.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거의 다릅니다만 채권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채권이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앞으로 받게 될 그 이자의 현재 가치가 바로 채권 가격이 되는 거, 채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이자의 현재 가치가 1억이다. 그럼 1억이 거래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채권이 2년 동안 이자를 받았고 남은 기간, 채권 만기가 3년이 남았다라고 가정해 보면 자, 이 2년 후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채권이 매매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받을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현재 가치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에다가 가령 이자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여기다가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현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었죠. 이 R은 할인율이었어요. 자, 할인율은 곧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이때 수익률을 매매될 때 적용되는 수익률이다 해서 유통 수익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채권 유통 수익률이에요. 사실 채권 금리는. 자, 만약에 이거를 10%로 할인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채권의 가치가 1억 원이 됐다라고 하면 10%로 할인해서 1억 원이 됐다 하면 채권의 가치는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 수익률이 변한다는 거죠. 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채권을 싸게 삽니까? 비싸게 삽니까? 싸게 사야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치는 폭락하는 거죠. 가령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 주가만 폭락한 것이 아니라 채권 가치도 폭락했고 채권 가치가 폭락했다는 것은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 할인율, 유통 수익률이. 그래서 외환위기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시 돌아와 보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라가죠. 싸게 사야 되겠죠. 받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커지고 할인율이 커진다는 것은 유통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채권금리, 시장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금리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등을 차입자한테 전가한다 이겁니다. 아까 보셨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게 핵심이죠. 예, 대출금융기관에서.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낮은 거예요. 최초 설정되는 금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가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은 엄청나게 많죠. 어디에 기준 하죠. 우리 옛날에 줄 때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인덱스입니다. 기준을 하나 잡고 거기에다가 스프레드, 가상금리를 더해서 혹은 마진을 더해서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기준금리, 가령 CD 유통수익률, 이걸 줄여서 CD금리라고도 하는 거죠. CD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이것만 받으면 안 되니까 마진을 더해서 받겠죠. 마진이 만약에 1.1%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 받는 거예요. 이게 벌어져 있는 정도 스프레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마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 이걸 가상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은행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로는 우리나라에서는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와 자금조달 비용, 즉 코픽스 금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조정 주기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는 채권 시장에서 날마다 여러분 신문 보면 CD 금리 날마다 변해요. 예, 날마다 변하는데 그럼 날마다 이렇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그건 너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우니까 조정 주기를 듭니다. 이 조정 주기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 변동되는 주기를 말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3개월 조정 주기다 하면 3개월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아요. 가령 최초 설정될 때 금리가 5%다. 그런데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5%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가령 7%다 하면 그 다음부터 3개월 동안은 이렇게 이제 조정이. 그러니까 날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정 주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변하고 또 변하고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조정 주기가 짧다는 것은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그 위험이 그대로 차입자에게 가는 거예요. 짧을수록. 길면은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금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긴 기간 동안 변하지 않으니까 길면은 차입자는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의 위험은 더 커지고 반대로 대출기관의 위험은 감소한다. 조정 주기가 길수록 차입자는 위험이 줄어들고 대출기간은 길면 길수록 어때요? 위험을 전가시키지 못하니까 커진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D 연동 금리가 무엇인가? 이게 양도성 예금증서인데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채권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금증서인데 근데 거의 속성은 채권이에요. 이것은 은행이 이 CD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만 존재해요. 1년 이하짜리 보통 3개월짜리 3개월 CD가 많이 발행됩니다. 이거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죠? 가령 1억 원짜리 CD를 만기 1년이라고 가정해보고 발행했다. 은행 입장에서 1억이 들어오죠. 근데 정확히는 금리 10%다라고 하면 9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할인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9천만 원짜리를 내고 이 예금 증서를 받는 거예요. 예금 증서를 받고 만기 시점에 이 증서를 제시하면 1억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매매해도 돼요. 채권 가치는 변한다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할인율, 즉 유통수익률이 바로 CD 유통수익률이고 신문에 나오는 CD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D 금리도 매일 변해요. 그래서 CD 유통수익률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제 상황을 다 반영해서 금리가 변하니까 그 금리를 차입자한테 떠넘긴다. 단
단 매일 떠넘기는 건 아니고 3개월 조정 주기마다 달라진다. 그것이 CD 연동 담보대출입니다. 자, 코픽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해가지고 이것을 번역하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은행 입장에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올 거 아니에요. 그 조달된 비용이 얼마냐. 그 자금 조달 비용 지수에다가 가상금리 좀 더해서 마진을 붙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월 15일 날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합니다. 9개 시중은행의 가중평균치를 공시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혹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변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건데 3월 16일로 돼 있죠. 최근 건데 2016년 1.82.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작년에 제가 이거 강의할 때 1% 높았던 것 같아요. 2.1 후반대인데 이렇게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금리, 유럽하고 일본 이런 데가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 이해 못 하시겠죠.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냐. 돈을 내고 돈을 은행에 맡기고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물론 개인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급준비율,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이 거래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안 도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가지고 여기 맡기면 손해니까 돌려라 돈, 경기부양하겠다 뭐 이런 의지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픽스 금리는 잔액 기준이 코픽스가 있고 신규 취급의 코픽스가 있고 단기 코픽스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 대출과 관련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단기물이죠,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한다는데 자금 조달 어떻게 합니까? 정기예금 받잖아요. 적금도 받고 상호부금, 주택부금도 받고 양도성 예금 증서도 발행해서 이런 건 몰라도 돼요. 한 번씩 들어보면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채권 등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예요. 근데 후순위채하고 전환사채는 이게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금융채 중에. 그리고 요구불 예금 이런 거 있죠. 수시로 입주금 이런 건 또 포함되지 않고요.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금리 얼마에 조달했냐 이게 코픽스예요. 코픽스 금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잔액 기준 코픽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보 제공 은행들 9개 시중은행들이 월말 지수산출 대장 자금 조달 잔액에 적용된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령 A 은행이 뭐 10년짜리 적금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이 조달한 금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을 해약하지 않는 한 여태까지 받았던 뭐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1년 전이든 그 조달 금리를 전부 포함시킨다. 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예금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조달한 금리다. 가중평균한 금리다. 그것이 1.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균이. 신규 취급액은 월중이에요.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신규로 전에 있었던 잔액이 아니라 최근 한 달에 신규로 조달한 것만 적용시키는 거고 그게 1.57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락해 오고 있다는 뜻은 신규 취급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신규 취급액은 최근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잔액 기준은 서서히 떨어질 거고 과거 금리 하락기에는 전체 높았던 것까지 포함되니까 서서히 떨어질 거고 신규 취급액은 최근 한 달 것만 반영하니까 낮겠죠. 더 금리가 하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기 때는 이렇게 신규 취급액이 차입자한테 유리할 거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금리 상승기 때는 자, 잔액 기준은 서서히 올라가겠죠. 과거에 낮은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러나 신규 취급액 기준은 최근 한 달 것만 반영되니까 올라간 최근 한 달을 반영하니까 잔액 기준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금리 하락 국면에 있는 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 코픽스는 3개월물에 적용된 금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신규 체급액은 최근 한 달만 반영되니까 높은 변동성, 금리 상승기에 불리해요. 금방 올라가요. 차입자 입장에서. 잔액 기준은 낮은 변동성으로 금리 하락기에 불리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잔액 기준은 금리 하락기에 불리합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 거네요. 제가 못 바꿨네. 이게 올해 거고 1.82, 2.49 굉장히 떨어 2.08, 1.8 그렇죠? 굉장히 떨어졌죠 금리가. 못 바꿨네요. 자, 이렇게 되시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자율 상한이 있는데 변동금리는 이제 금리가 만약에 한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차입자 입장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금리 상한선을 둔 가령 지금 금리를 당신이 3%에 빌렸는데 5% 이상은 안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은행 손해잖아요. 손해가 아니라요. 이렇게 조건을 두는 대신 가상금리를 더하겠죠. 그래서 시중금리가 3에 빌려줄 거면 3.5에 빌려주고 대신에 올라가는 거는 안 받겠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한선, 캡을 둔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자율 수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수합이라는 것은 파생 상품인데 여기서 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고정금리 대출을 갖고 있는 은행과 변동금리를 대출을 갖고 있는 은행들끼리 서로 대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대1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수합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 투기적 투자자가 들어와서 금리 따먹으려고 들어와서 여기서 매매를 유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네들한테 떠넘기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무방하겠어요. 우리가 금융시장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금리가 지금 가령 2%인데 금리가 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상승하는 예상기관은 지금 고정금리로 갖고 있다면 변동금리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5를 받아야 되니까. 바꾸는 수합계약을 한다. 이것을 투기적 투자자한테 사실은 떠넘기는 겁니다. 얘네들은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서 장기 예측은 안 하고 스칼퍼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떠넘겨서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고요.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겠죠. 반대로 여기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수합계약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수합시장에 존재하더라. 물가연동 대출은 이건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설정되는 금리가 명목금리인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다 이랬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사후에 1년 지나서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가는 만큼 금리 더하겠다. 잔액을 조정하면서 더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거 하겠어요. 차입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16회인데 틀린 것. 연간 이자리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4회 나누어 갖는 것보다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죠. 틀렸죠. 복리니까 쪼개서 여러 번 받는 게 나아요.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위험 프리미엄, 인플레이션. 변동 주택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어때요?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랬어요. CD 연동 주택은 변동금리다. 19회. 자,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 대부비율을 높이는 건 괜찮죠? 예. 왜냐하면 대부비율을 높여서 아니죠. 낮춰야죠. 10억짜리 집에 90%를 올리면 9억 빌려주면 이거 집값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낮춰야죠. DTI 비율도 소득 대비 상환해야 될 원리금의 비율이니까 이걸 낮춰야죠. 높이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이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서 변동금리로 가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0 이하가 이거 틀렸어요. 부채 감당률은 원리금에서 상가 같은 경우죠.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1 이하가 된다는 것은 원리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소득보다. 그럼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거는. 1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5번이 맞습니다. 아까 금방 보신 수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시킨,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투기적 투자자한테, 스칼퍼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 자, 21회 주택금융 옳은 것.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월해차 동일하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림 생각해 보셔도 틀렸습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가면 안 돼요. 고정금리로 가야죠. 변동금리가 유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게 만약에 증가한다면 체불 유형은 낮아지는 거죠. 변동금리 주택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틀렸습니다. 다 틀렸네요. 5번이 맞겠네.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잔액이 적다. 그렇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낮죠? 대출 잔액이. 자, 되셨고 다음은 주택연금제도 영모기지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론이죠.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은 우리 저당상수 기억나시죠? 가령 10억짜리 집을 대출받고 1억짜리 집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상환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는요 달라요. 영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원리금을 점점 상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처럼 대출을 받고 끝나면 한꺼번에 받은 금액 상환한다. 상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에 이루어진다. 대출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처럼 받는다. 그래서 주택연금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돼 있으니까 영모기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그러나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은 노후생활 자금이 되는 거고, 고령층, 청장년층, 이거는 일시금을 지급하지만 매월 분할해서 받는 거고, 대출기간은 평생 동안 하는 것은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망 시까지 받는 거고요. 여긴 정해져 있죠. 20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집 팔아서 여기서는 원리금 분할 상환 혹은 일시상환. 계약 종료 후 주택 처분을 한다든지 혹은 돈이 있으면 상환을 한다든지. 계약 종료하면 내 집이 된다. 다르죠? 부채는 기간이 경과에 따라 조금씩 받으니까 부채가 증가하고 여기는 갚아나가니까 기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한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보증하는데 지금이 2016년 3월이죠. 엊그저께 보니까 3650명이 지금 주택연금을 받았다.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를 또 바뀌어요. 이게 연금 바뀌어서 9억 원 이상, 가령 예를 들어서 9억 원 이상은 안 됐었는데 9억 원 이상도 해주겠다. 내년부터 올해 법을 개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4월 되면 새로운 상품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아직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으니까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가입자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 신청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미칠 게 없죠. 보증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잘못되면 여기서 보증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당연히 대출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 기준이다. 이게 헷갈리죠. 연장자 기준이다 하면은 두 분 다 60이 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만 60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된다 이거예요.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이거예요. 공동소유니까. 자, 확정기간 방식은 이제 내가 10년만 하겠다.
15년 하겠다. 이게 정해놓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0세 이상 인자 중 연소자의 범위를 55세에서 만 74세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주택 보유수는 1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그렇죠? 상기 외 주택은 2주택자는 3년 이내 처분 조건이 있다면 가능하다. 근데 이 9억 원 이하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9억 이상도 해주겠다. 그게 언제 법이 제정될지 모르겠어요. 뉴스만 나온 상태라. 다만 이제 9억 이상이라도 집값은 9억으로 쳐서 해주겠다. 뭐 이런 거고요. 노인복지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나 우린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일단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고 신청인 소유 거주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이제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 이자율은 CD 또는 신규 취급의 코피스 아까 보셨지만 거기에다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자가 결정되고 종신 방식은 종신까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증을 해주고 그때까지 연금이 나가는 거예요. 확정기간 방식은 약정된 기간 10년 뭐 15년 이런 식으로 하겠죠. 30년까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종신 받는 거예요. 종신 혼합이라는 것은 일시불로 일부 받는 거예요. 일시불로 받고 가령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3천만 원은 일시불로 받고 7천만 원은 나눠서 받겠다 하면 혼합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는 이유는 반드시 의무 인출금이 있어야 돼요. 5%는 최소한 의무 인출을 해야 돼요. 10년, 15년, 20년, 25, 30까지 있다. 연소자 연령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 이것도 70%까지 올려서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현재 대출을 받고 있어요. 집이 담보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70%까지 올려서 이 집 빚을 갚게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받는 방식.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확정기간 방식은 대출 한도의 5% 의무 설정해야 되고 인출 용도는 주택 구입이나 사행성 사채오락상을 제외하고는 괜찮다. 연소자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한다. 사망, 채무이행 뭐 이런 거, 미거주, 추가 근저당 설정, 소유권 상실, 확정기간 방식은 만료되면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상환 방법은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자, 부모도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상속인 입장에서 주택 처분 금액이 10억인데 연금 지급이 6억이었다. 그러면 4억이 남잖아요. 그럼 남는 부분은 상속인,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근데 반대로 10억을 줬는데 처분 금액이 6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4억 빵꾸 났죠. 이거 어떡하냐고요.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큰일 나죠. 청구가 안 됩니다. 4억은 아까 보증을 서줬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죠? 보증을 서줬잖아요. 거기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자, 그래서 보증료를 받는 거죠. 보증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주택가격의 1.5%를 최초에 받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1.5%면 10억이면 1,500만 원이에요. 1억이면 150만 원이고. 연보증료, 보증 잔액의 0.75%를 매월 납부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사망시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부모도 종신고주, 종신형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망시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20회. 이제 법이 계속 바뀌어 오니까 내용이 제가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만 60세 이상.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종신형이고 이거는 확정기간 방식이고 4번은 5번 사망 등 계약 해지가 발생할 때 주택연금 채권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채권이 있는 건데, 받을 돈이 있는 건데,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 망하는 거죠. 아까 10억 줬는데 주택이 6억밖에 안 되면 4억 빵꾸 나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구상권 등을. 자, 23회 틀린 거. 연금가입자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수. 이거 상식적으로 틀렸겠죠. 중도상환수로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주택의 유형, 종신혼합 방식,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이 이때 없었는데 이제 제가 끼워 넣어서 바꿔놓은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은행은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대출 원리금이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겠죠.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주택금융 분석인데 이것은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일부 교재에는 제 교재가 아니라 대학 있어서 자,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이건 뭐냐면 증분 차입 비용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이 될 것 같아요. 한계 대출 비용이라고 하는데 가령 이런 거죠. 이게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이 10만 불짜리 집이에요. 10만 달러. 그런데 8만 불을 차입하면 12%고 9만 불을 차입하면 13%예요. 왜냐하면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니까 금리가 높아져요. 우리나라도 제1금융권은 60%, 70%밖에 안 해주지만 캐피탈이나 뭐 이런 저축은행 가면은 80%, 90%까지 해주지만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운페이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불할 수 있는 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1,000달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지, 10,000달러, 10,000불만 있어. 근데 집을 사고 싶어. 그럼 9만 불이 필요하잖아요. 9만 불. 그러면 2만 달러만 있으면 12에 차입할 수 있는데 10,000불밖에 없으니까 9만에 차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10,000불을 더 차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추가적인 10,000불에 드는 비용이 13%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8만 불까지 잠깐만 8만 이렇게 쓸게요. 8만 달러까지 12%였는데 이게 13이 된 거고 추가적인 1만 달러를 13에 빌린 거니까 지금 있잖아요. 요거 추가적으로 13만 불을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13 요것만 든 게 아니라 여기 1%포인트가 올라갔잖아요. 8만 불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 보면 20.57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증분 차입 비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해서는 증분, 그만큼 차입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포괄융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포괄융자는 가령 기존 대출액이 8만 불이 있는데 이제 담보 끼고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다운페이가 10,000불밖에 없어서 10,000달러를 추가적으로 빌려야 돼요. 그럼 요거 12%고 지금 금리가 13%다. 요것만 따로 13%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안 해주고 은행 입장에서 묶어가지고 13에 해줄게. 가령 지금 시장금리가 15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시장금리가 15인데 이거 9만에 묶어서 다시 계약서 씁시다. 13%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시장금리가 15인데 은행에서 왜 이렇게 하나라고 하면 이거 끼고 가고 10,000불 어디서 다른 데서 구하는 것보다 이거를 13으로 올려서 받으면 아까 그게 20.57이었잖아요. 그죠? 예, 아까 요 추가적인 10,000불을 더해주는 수익률이 20.57이니까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어차피 있다고 치고 10,000불 추가가 15가 아니라 20.57에 빌릴 수 있으니까 이익이고 차입자 입장에서도 지금 15인데 전체를 13에 빌릴 수 있으니까 이익이고 그래서 포괄융자라는 개념은 레버라운드의 영어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괄융자란 이걸 묶어서 싸잡아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든다. 9만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대출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증분차입 비용에서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거고요. 또 조기상환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묶어버리고 조건을 두면 되니까. 그리고 추가로 10,000불 그냥 해주는 것보다 통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차입자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겠죠. 고정금리 대출에서. 금리가 하락하는데 누가 10에 있겠어요. 지금 3인데. 이거 빨리 조기 상환해서 신규로 바꾼다. 다른 은행 가서. 그러면 이거를 대환 혹은 차환이다. 매가 할인 저당은 건축업자가 집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고금리라서 깎아준다. 그래서 할인 금리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매수금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주택, 즉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에 저당을 설정한다 이건데,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미리 대출을 해주면 되는데, 당신이 사고 나서 저당권이 있으면 당신 이름으로 돼 있어, 그때 해줄게 하면 늦다 이거죠. 그래서 담보 설정은 매수자가 하고 융자액은 매도자가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명쾌하다면.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때 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를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 공공주택 금융 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주택보다 산업, 예를 들어서 옛날 은행 이름도 상업은행, 신탁은행 이런 거였잖아요. 다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산업 발전에 주로 들어갔었지 주택 부분은 미흡했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 재정, 국민주택기금 뭐 이런 제도권 금융이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이게 이제 도시주택공사로 바뀌었죠. 도시주택공사.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비제도권 금융으로는 전세제도, 선분양, 주택상한사채 등이 있다. 이거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죠. 어떤 제도권에서 받는 건 아니지만, 선분양을 받는 것도 하는 것도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물건 안 나왔는데 분양대금 받는 거잖아요. 미리. 집도 다 안 줬는데. 대출 받는 것과 같다. 주택상한사채도 돈을 빌려서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왔잖아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갚는 거잖아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끌어오는 효과가 있다. 자,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 공법에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수탁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저소득층 주택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기금을 국민주택 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정부차입금, 뭐 복권, 뭐 수익금 뭐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건설자금,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더라.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전세 및 구입 수요자 자금 지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지원 사업.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국민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한다.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보증이 있는데 주택 수요자 및 사업자가 신용보증을 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주택 신용보증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용자가 청약자가 되겠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 중도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증 상담 신청하고, 이건 사업자네요. 어디 갔어? 하나가 사라졌네. 여기 그림이 하나 사라졌네요. 예. 자, 일단 이거는 주택 사업자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청약자가 아니라 주택 건설업자죠. 보증 상담을 하고 이용 조사를 한 다음에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대출 실행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업자에 대해. 여기 있네요. 수요자, 이건 중도대금업소. 아까 여기 청약자예요. 아파트 샀는데 중도대금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이거 해주세요. 보증 신청하면 대행해줘요. 위탁보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 발급해주고 대출을 실행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주택 신용보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택 신용보증은 뭐 이런 것 등이 있다. 라는 거 한번 가볍게 참조. 그리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에 생겨서 대한주택보증도 흡수해가지고 주택건설사업 각종 보증을 하겠다. 그래서 주택 분양 계약자, 입주자 보호,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공사로 한 단계 승격했어요.
자, 그래서 개인 보증 상품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전세 안심대출, 기금 전세자금 대출 보증, 구입자금 보증, 임차자금 보증. 그러니까 요걸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전세 세입자가 전세 내는데 못 돌려받을까봐 이렇게 보증해주는 상품이에요. 주택을 샀는데 이렇게 못하는 그런, 그죠? 주택을 샀는데 구입자금을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기업보증,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주택 전세 세입자나 주택 구입 및 입주할 때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기업보증. 요게 이제 대한주택보증이 했던 내용이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양보증. 사업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업체가 파산했어. 분양 못해. 그러면 중도금 받은 거 어떡할 거야? 그거 보증하겠다. 단 일반하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그죠? 네, 된다. 요게 이제 대한주택보증이 하던 일이고 요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 저축제도는 청약저축 말고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법조문에 삭제돼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보기로 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무주택자가 아닌 자도 가입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23회 문제를 보죠. 틀린 거. 1번은 국민주택 기금에 관한 내용. 2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죠. MBS니까 주택 저당채권 매입하거나 한다. 자, 3번 대한주택보증. 이게 이제 주택도시공사로 바뀌었죠. 분양계 안전한 입주. 건설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해주지 않아요. 4번이 틀렸고요. 상식이네.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에 비해서 금리가 낮겠죠. 기간도 길고. 자, OX입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에게 주택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서 주는 거고, 직접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거죠. 보증서만 끊어주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개인보증과 기업보증을 통해 금융 활성화시키는 거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잔액 kop시 대출이 신규보다 유리하죠. 서서히 오를 테니까. 변동금리 대출에서 조정주의가 길수록 은행이 불리해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택금융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서 변동금리 주택 제도와 변동금리 저당대출과 기타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등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2장 부동산 증권론 중에 1절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부동산 유동화제도, 그 중에서도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MBS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